자,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이제, 3권이죠, 3권. 상담 실무 관련되는 얘기들을 저랑 같이 이제 16차시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험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이 어렵지는 않고, 또 시험 보는 과정 자체가, 또 아주 복잡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무에서 또 많이 이야기되는 얘기들도 같이 해서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또 스킬도 늘리고 난리지도 늘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1, 2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또 3권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또 저금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 전체적으로도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과연 늙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에 대한 고찰을 또 이제 쭉 처음부터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무설계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모양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거나 할 때 그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고객을 만나거나 했을 때 그 고객군마다 받아들여지는 느낌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역경을 딛고 그렇죠? 한국의 역경을 딛고 55년서부터 63년 정도 생이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세계 2차 대전 종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당되는 세대들은 굉장히 격변기를 겪었거든요. 고도성장기도 겪어왔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코 세대라고 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그분들하고 얘기할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근로자들하고 할 얘기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하고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각의 이야기들을 꼭지별로 이제 하나하나 실무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모든 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꼭지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책이 이제 구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권이나 2권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3권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재무적인 부분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뭐 수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자, 목차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9페이지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바로 할 건데 은퇴설계 상담과 비재무적인 요소라 그래서 노년업과 에이징 그리고 가치 디자인 이제 가치와 목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삶의 가치가 뭐야? 너는 사는 목적이 뭐니?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 기업의 가치는 또 아니면 우리 기업이 추구자 하는 올해의 목표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가치와 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잡 디자인. 자, 잡이라는 부분이 사실 은퇴와 관련돼서 잡이라는 부분은 과거 같으면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평균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때 그래서 기대여명 자체가 뭐 퇴직하고 나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뭐 많아봐야 5년, 10년 안쪽 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갖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뭐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도 그렇고요. 노동시장 자체도 그렇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렵거나 산업이 어렵게 되면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요. 그 많이 양산된 실업자가 다시 재취업을 하고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퇴직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계형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한거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나는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책도 좀 보면서 또 여가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자체도요. 그냥 프리로 놀지는 못해요. 한 1, 2년 정도 프리로 놀다 보면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일을 찾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이제 잡 디자인. 주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어딘가 거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노년기에 사람들이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거 환경은 또 어떻게 그 주거 환경 자체를 조성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아니면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어떤 환경으로 또는 어떤 인테리어로 어떤 디자인으로 삶의 공간을 마련해서 상호 집과 사람이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뭐 살 것이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보조되는 시설들 또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복지 서비스 와 관련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관계 디자인 쪽을 가서 보면 관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혼자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혼자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어떤 정보를 듣고 또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이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요.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혼자서만 살게 공간을 폐쇄해놓고 놔뒀더니 그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실험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그다음에 융합해 가면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은퇴 이후의 관계가 굉장히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나 여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쪽에서 저희가 살펴볼 게 이제 프로세서 별로 은퇴 설계 상담 실무에서 자, 관계 정립. 자, 고객을 처음에 만나서 관계를 정립할 때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그럼 관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신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신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신뢰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서도 프로세서별 은퇴 설계 상담 실무에서 관계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신뢰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좋은 고객 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질문과 경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과 경청 같은 경우에는 대화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서 1절에서 2절에서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호기심이 충만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고객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악의적인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선의의 호기심을 충분히 발휘하는 질문을 해줬을 때 고객들은 좋은 정보를 저희한테 많이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목표 파악 및 정보 수집 면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때는 재무적인 목표, 비재무적인 목표를 파악하게 되는데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를 파악할 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목표는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안 설명 및 상담 과정 쪽에서는 제안을 할 때 제안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게 뭐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성해 보니까 제안서가 고객한테 잘 내용이 전달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성격 유형별
상담 요령과 모니터링 상담에서 고객의 성격을 예를 들면 참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가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분석가형이나 사업가형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가형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고객들을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고객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물론 제 책에는 예를 들어서 혈액형 관련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체구가 크신 분, 작으신 분, 뚱뚱하신 분, 홀쭉하신 분,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 이제 협동가형이냐, 사업가형이냐, 분석가형이냐,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 요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체형별로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3장 쪽에 세대별 은퇴 설계에 대한 상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현금 흐름. 자, 사회초년생하고, 그 다음 은퇴기를 맞은 사람하고의 현금 흐름이 다르겠죠. 그쵸?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도 다를 거잖아요. 그런 그 사이에, 가족 형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 세대나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각 하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4장에서는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에서 조금 아까는 이제 세대별이었잖아요. 에코냐, 베이비붐 세대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근로소득자냐, 아니면 사업자냐. 특히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는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죠.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정장애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돼요. 우리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 메뉴가 많으면 사실 메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것만 시키면 되니까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무적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재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어떤 부분이 돼요? 느끼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너무 많으면 그리고 내 자율에 너무 맡겨놓게 되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여기서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은퇴를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왜냐면 워낙 돈이 많게 되면 100억, 200억 있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CEO 플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객 유형별로 이야기들을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에서 4장까지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건지를 큰 흐름으로 살펴봤고요. 1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죠. 은퇴 설계, 상담 및 비재무적인 요소 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1절 쪽에 노년학과 에이징과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은퇴 설계에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게 되니까 비재무적인 요소와 종류, 그 다음에 노년학이 뭐냐, 하면서부터 노년학은 어떻게 바뀌어왔지?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에이징에 대한 개념과 나이에 대한 종류, 이런 부분, 나이도 종류가 있나요? 나이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생물학적인 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민등록상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살, 2살, 3살, 그냥 1900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2000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그냥 먹어 들어가는 나이. 이거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나이 같은 경우나 자기 자각 나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7순이 되신 분인데 나는 50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자각하는 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이도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페이지 01번 은퇴 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 첫 번째 보니까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초창기 재무 설계의 정의는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적 관심사. 그래서 항상 어떤 플랜을 짜거나 할 때, 은퇴 설계에 대한 플랜을 짜거나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초창기에는 항상 중점을 둔 게 재무적 관점이었다. 라는 얘기들을 항상 해요. 왜?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때까지 어떻게 잘 먹고서 돌아가실 거냐라는 부분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60세에 퇴직을 해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면 40년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재무적인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질, 즉 비재무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설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느 과목이든지 설계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같이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정의는 읽어봤고요. 1년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재무설계의 정의는 개인의 인생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무적, 비재무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이루려는 재무 목표가 재무 목표에서 인생 목표로 커졌고 다루고 있는 영역도 재무적 영역에서 비재무적 영역으로 넓어졌다. 그래서 요즘에 재무 설계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인생 설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재무 설계의 범위가 예전보다 커진 것은 시대의 상황이나 고객의 니즈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경제적 성장만큼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비례해서 높아진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경제적 성장만큼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비례해서 높아진 것은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 뒤에 상황이 나오죠.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GDP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의 측면, 삶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계속해서 했는데 경제적 삶의 질의 증가가 꼭 삶의 질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DP만 가지고 따졌었던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GDP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1인당 GDP가 얼마냐, 2만 달러냐, 3만 달러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GDP가 뭐 1,000달러래. 그럼 그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나라는 GDP가 7만 불이래. 그러면 야 그렇게 잘 살아?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GDP만 갖고 따지는 이런 부분들로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지표가 제시가 되었고요.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2011년도 5월에 OECD는 웰빙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왜 기반으로 해서 당신 행복 지수라는 부분에서 웰빙 지수, GDP 갖고 따지지 않고 웰빙 지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행복 지수라는 삶의 만족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거기서 그 옆에 소득은 물론 건강, 주거, 교육, 공동체 등을 지표로 포함시켰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니까 돈 이외의 비재무적인 요소의 역할이 역시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몇 등 했을까요? 36개국 중에서 27등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순위가 높았던 부분들은 거기 옆에 영역에 보시면 우리나라 순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높았던 부분들은 별로 없죠. 주거는 20위고요. 소득이 24위. 그 다음에 직업이 16위. 공동체의 어떤 지원의 관계망 이런 거,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36위. 36위 중에서 36개 국가 중에서 36위 했어요. 교육은 4위. 교육은 대단하죠. 환경이 30위. 시민 참여가 4위. 우리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IMF 때 했던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은 31위. 삶의 만족은 29위. 안전은 9.5위 또는 6위.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은 33위. 보면은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안전 정도 그거 빼놓고는 전부 중하위. 그렇죠? 예,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위권이다라는 거죠. 17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교육, 안전, 그리고 시민 참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1인당 GDP가 27,000불이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1인당 GDP는 70년도에 793불에서 30배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얘기한 게 있는데 사람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정 정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75,000달러. 자, 75,000불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해진다. 그래서 바로 밑에 더 중요한 게 뭐가 된다? 비재무적 요소가 된다. 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맨 밑에 맨 끝에 보시면 은퇴는 주된 경제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은퇴는요, 뭐예요? 주된 경제활동에서, 즉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 아주 주요 경제활동에서는 물러나는 게 은퇴다. 그러니까 퇴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퇴직 같은 경우에는 주된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건가요? 아니죠. 퇴직은 20대에도 퇴직할 수 있고요. 30대에도 퇴직할 수 있어요. 50대에도 퇴직을 할 수 있어요. 퇴직한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항상 하죠. 근데 은퇴라는 부분은 주된 경제 활동에서는 물러나는 거다, 완전히. 다만, 이제 보조적인 경제 활동이 있어요. 그쵸? 보조적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삶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직업을 왜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상당히 강하지만 요즘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주된 경제활동에서 물러남으로써 생겨난 빈 공간은 당연히 비재무적인 영역에서 채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년학 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노년학. 자, 노년학의 영역 표현은 보면 제론톨리지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제론톨리지는 노인을 뜻하는 실업어를 섞어서 이제 만든 합성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초기의 노년학은 인간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뭐예요? 초기의 노년학은 초기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신체적인 부분만을 갖고 고려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다 플러스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이 왜 늙지? 그럼 세포 분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신체적인 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노년학이다. 그래서 노년학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노년학의 영역을 살펴보니까 그림 1-1에 살펴보니까 노년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심리, 생리, 고령자, 의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호, 그 다음에 윤리, 의식주, 가계, 노동과 퇴직, 인간관계, 생활, 행동.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노년학이다라는 거죠. 자, 노년학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신체적 측면에서 본 노년학. 과연 신체적인 관점에서는 노년학은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첫 번째. 최초의 노년학은요, 신체적 측면에서 연구가 주력을 이뤘다. 바로 밑에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리적, 육체적 변화에 관련된 주제를 주로 연구했었던 게 초기의 노년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생물학이나 의학 그리고 간호학 등에서 주로 담당하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죠. 그렇지만 바로 밑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 신체 나이는요,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80세 그러면 또 70세 뭐 60세 이 세대들이 건강 상태나 신체적인 활동 상태가 다 똑같은가요? 틀려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걸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개도국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대륙별로도 연구를 해요. 아프리카 대륙이냐 아니면 그 북아메리카 대륙이냐 아시아권 대륙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도 연구를 하죠.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거에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가 발달돼 있을수록 그 다음에 소득이 더 많을수록 같은 연령대에서 건강 상태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진국 안에서도 저소득층이냐, 중소득층이냐, 고소득층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신체적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또 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복지정책을, 보건정책을 얼마나 잘 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노년학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노년학에 대한 연구도 지금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나온 결론이 이런 결론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언제나 힘이 없다.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이렇게 골골골골하다가 사망하신다라는 결과가 아니고 요즘엔 80, 90까지 정정하게 사시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즘엔. 상당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9988, 123. 이걸 이제 9988, 123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심리적 측면에서의 노년학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난 인지능력이나 정신능력, 감정, 성격 등의 변화를 주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되게 나이가 듦으로써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70 잡수신 분한테 요즘에 어떠세요? 아, 50이지. 뭐 내가 무슨 70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적인 나이는 70이더라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나이가 이제 50인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밑에 방어적인 기제. 그죠? 방어 기제적인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인지능력이나 정신능력, 감정, 성격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년학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뭐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2의 사춘기. 그 다음에 학습. 그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제2의 사춘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40대 지나 50대 지나 60대 지나 70대 지나 하면서 요 시기에 50대와 60대 이 시기에 삶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능력이나 감정, 성격 등이 좀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요 시기에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주지? 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날 왜 이래? 뭐 그리고 나의 삶은 왜 이러지? Who am I?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춘기가 돌아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대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해서 60대 초반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대 이후서부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때 이때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서는 이때 살 수가 없거든요. 전혀 다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학습이 필요한 거고. 인지 능력 자체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인지나 이런 것들. 사람의 뇌 활동 자체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면은 뇌 활동이 점점 더뎌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퇴화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그게 신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르게 발달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발달한다. 어떻게 다르게 발달한다? 뇌가 옛날에는 기억력이 더 뛰어났었다면 지금은 다른 형태로 발달해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해력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기억력은 감퇴될지 몰라도 이런 쪽이 더 발달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좀 다르게 발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측면과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본 노년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구조 내에서 연령과 노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노년학과 관련돼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인데 유엔에서 몇 년 됐어요. 유엔에서 노인을 정의를 했는데 고령화 사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객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충분히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워온 지식들을 전달하고 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 시기가 뭐다? 그게 노인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퇴화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행동해 나가는 게 그게 노인의 정의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노년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사실 몇 줄 뿐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노년학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쪽이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쪽은 아직은 고령화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초기 고령화이기 때문에 고령화 자체로는. 자, 그 다음에 노년학의 성립과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노년학 연구의 출발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미국 노년학회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노년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노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1968년도에 노인병학회가 창립이 되고 78년도에 노년학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81년도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가가 같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달을 해나가죠.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됐었다면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라면 이제 81년도 이후에는 법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노인과 관련된 얘기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때만 해도 별건 없었죠. 지금은 근데 노인 복지 관련 제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자, 에이징에 대해서 살펴보죠.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보면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는 화장품 설명에서 굉장히 그렇죠? 예, 선전해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안티에이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노년학에 있어서는 안 좋은 용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단어다. 왜? 사람이라는 건 늙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이 듦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세 아이가, 그러니까 40세인 사람이 41세가 되는 게 나이 든 건데, 늙은 거라면 0세인 아이가 1살이 되고, 그 다음에 2살이 되는 것도 늙은 거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늙었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초등학생이, 중학생 됐다 그래서 많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 제법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에이징은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는 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하고 이제 같이 은퇴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는 에이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맨 밑에 줄에 늙음이나 노화를 뜻하는 것보다는 나이듦이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2페이지의 맨 위에 줄에 노화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노화라는 부분에 대한 시작은요. 뭐 40에서 45세가 되는 게 노화가 아니죠. 처음서부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 줄에 젊음이 끝나는 순간부터이다가 아니고 바로 밑에 태어날 때부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나이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한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이 좀 많이 있죠. 자,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퍼센트는 일단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사회, 화자가 빠지고요. 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령화가 아니고, 화는 진행되는 과정인데, 얘는 이미 고령사회. 고령화가 됐다라는 거죠. 고령이 끝났다.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법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다. 좀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령자 고용통치법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기준을 이상을 두고 있고요.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용 기준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65세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자비 들여서 자비로 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요. 뒤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의 기준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주력은 65세이긴 한데 정부에서 혜택 주는 주력은 65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에 따라서 노인의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박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박스에 나와 있는 연령대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나이에 대한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연대기적 나이라는 게 있죠. 연대기적 나이. 자, 연대기적 나이는 말 그대로 몇 년생이야?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가는 나이. 그래서 생활 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생년월일처럼 달력에 의한 나이. 바로 밑에 줄여보면 우리 사회의 법률 및 행정 절차 그리고 관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이.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었던 고령자 촉진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연대기적 나이를 갖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연대기적 나이. 그 다음 생물학적 나이. 생체 나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받게 되면은 본인의 생체 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65세이신 분이 생체 나이 55세 이렇게 하면 야, 그거 봐, 나 건강하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게 생체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혈압이나 폐활량, 신진대사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 등이 이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생활 나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나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이쪽에서 얘기했었던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도국과 관계 대륙적으로도 틀리죠. 아프리카 쪽하고 그다음 북남미 쪽하고 이런 형태 아시아권하고 각각 틀린 이유가 같은 나이에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생체 나이가 다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심리적 나이입니다. 심리적 나이.
자,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리적 성숙과 적응에 동시에 이루어져 인생의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쳐가는가를 보는 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쟤는 나이를 뭘로 먹었어? 이제 철이 없다는 얘기죠? 쟤는 저 나이에 저런 생각, 애늙은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애가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 생각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나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의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쳐가고 있는가를 보는 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인 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나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죠. 이게 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30대에는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데 결혼해서 가정은 꾸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0대에는 그래 50대 정도 되면은 충분히 기반을 닦여 있어야지. 여태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논어에서도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40이면 불혹이고 뭐 그쵸? 뭐 그런 형태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지학을 하느냐,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하느냐, 그다음에 뭐 벼슬길에 오르느냐, 불혹의 나이가 되느냐, 뭐 지천명의 나이가 되느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연령별로 그래도 이 정도 나이에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사회적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줄 정도 더 내려가시면 사람들은 각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 규범 그리고 그 밑에 규정된 시간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규정된 시간표는 연령 규범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걸 요즘에 통계 자료 보면은,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 거 보면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엔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50%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굳이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규범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나이. 자,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이건 이제 주관적이죠.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나이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실제 연대기적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는 나이. 나는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년인 것 같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청년인 것 같아.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이. 그래서 바로 밑에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 등 제도나 법률적 적용을 받을 때는 연대기적 나이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연대기적 나이는 크게 요즘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이 듦에 대한 태도.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연구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완성적 개성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런 분들은. 무언가 이름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즉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럼 사회적인 활동 중에서 이 부분은 못할 거잖아요. 직장 출근은 못할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서 또 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개성을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새로운 활동을 찾아내서 자신의 삶을 재조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활동할 줄 알고 자신의 과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자신의 과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기업 임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직위의 차이는 클지 몰라도 직업의 귀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완성적 개성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대로 봉사활동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일 해가면서 돈도 받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하고, 야, 내가 누군데 뭐 이거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적 개성형 같으신 분들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 상당히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또 적극적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연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몇 분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완성형 개성형과 관련되는
니즈를 자꾸 불어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퇴되게 전문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노인이라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봉사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재정립해 나가는 거. 그게 노인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어적 개선형은 성취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중년기에 머물러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수동적 의존 개성형 나옵니다. 수동적 의존 개성형. 개성형. 의존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대체로 소극적이면서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형태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난 이제 힘없어. 나 좀 도와줘. 뭐 이래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동적 의존형에 해당이 되겠죠. 부탁해. 나 이제 내가 요즘에 뭐 힘이 있겠어.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완성형 개성형. 마지막으로 비완성형 개성형은 혼란스러우면서 인지적으로 손상이 있는 유형의 사람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명 방콕. 퇴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인 은퇴가 아니고 떠밀려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회 활동에서 이게 밀려나게 됐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죠. 그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자꾸 자기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게 돼요. 은퇴되게 전문가들은 앞에서 나이듦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은퇴되게 전문가거든요. 비재부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면서 인지적으로 손상을 올 수 있는 유형인 비완성적 개성형 같은 경우엔 좌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자, 요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이 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노인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감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